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요 웹툰 산업 전반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리핑 먼저 듣고 오시죠. 네, 지하철을 타고 가다 보면 스마트폰 위를 바쁘게 움직이는 손가락이 있습니다. 이 무채색의 일상 속에 색다른 재미를 입혀주는 웹툰을 보기 위한 움직임인데요. 우리 일상 속에 스며들어서 이제는 K 콘텐츠 반열에 오른 웹툰. 그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 웹툰 엔터입니다. 지난해 아시아의 디즈니를 꿈꾸며 나스닥에 상장했고 상장 첫날 몸값이 4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상장 후 1년이 지난 지금 주가는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아쉽게도 현재는 상장 이후 60%가량 하락하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장 첫날 주가는 $23, 그리고 오늘 새벽 마감한 웹툰엔터의 주가는 $8가량인데요. 상장 이후 6주 만에 이뤄진 실적 발표에서 부진한 실적을 발표했고 웹툰엔터의 주가는 3개월 만에 이렇게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후 여전히 부진한 주가 흐름을 이어오고 있는 웹툰엔터. 이번 주에는 1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가 상승을 일으킬 만한 주인공의 등장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가장 헤드라인 넘버만 확인을 해보면요. 매출은 3조 2,500만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0.17달러를 기록했는데요.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한 결과였습니다. 실적 발표 이후 웹툰엔터의 주가는 18% 급락했고 그 다음 날인 오늘 새벽에는 다시 10% 반등했지만 여전히 하락의 폭을 다 메울 수는 없었죠. 과연 어떤 분야에서 미스가 났을까요? 웹툰엔터는 크게 세 분야에서 돈을 법니다. 흔히 쿠키를 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웹툰을 유료로 결제해서 볼 때 발생하는 수익인 유료 콘텐츠 매출, 그리고 광고 매출, 마지막으로 IP를 활용해서 돈을 버는 IP 비즈니스 매출인데요. 유료 콘텐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5%가량 마이너스가 나면서 뒷걸음질을 쳤고요. 그러면서 전체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낮아진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역성장이 웹툰엔터의 사업 부진하기보다는요, 이 상반기에 너무 낮아진 원화와 엔화 가치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웹툰엔터는 일본과 한국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요. 1분기에 원화와 엔화로 번 매출을 달러로 변환하다 보니까 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매출을 전년과 올해를 동일한 환율로 비교해 보면요, 이 모든 분야 매출에서 이렇게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김중구 회장이 힘을 주고 있는 IP 비즈니스 매출이 20%나 성장을 했고요. 광고와 유료 서비스 매출도 전년비 13%, 그리고 2% 성장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웹툰엔터 김중구 회장 또한 이 모든 사업 부분이 동일 환율 기준으로는 고루 성장했다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주가 반전을 위한 시나리오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듯합니다. 과연 상장 때 뿌려둔 주가 상승 떡밥 언제쯤 회수할 수 있을까요? 웹툰엔터 상승을 이끌 웹툰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오늘 나눠보시죠.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장님, 웹툰 산업이 본격화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다고 하던데요. 그간 뭐 많은 변화도 있었을 것 같고 웹툰 산업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웹툰 산업은 네. 말씀 주신 것처럼 20년이란 시간으로 볼 때는 지극히 초년생 시절이다. 네. 좀 아직 어린 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산업 자체는 굉장히 좀 어린 단계이긴 하지만 그 성장 속도라든지 그리고 그 성장 속도 안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놀랍다라는 인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 웹툰이라는 건 대한민국이 처음 만들어낸 신개념 컨텐츠란 점에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집중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웹툰 산업 규모나 이런 것들은 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가 네. 매출 규모로 봤을 때는 대략 2조
1,890억 원 아, 정도고요. 전년도 1조 8,290억 네. 원에 비해서는 19.7% 정도 상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웹툰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100개국 정도의 언어로 이제 수출되고 있고 네. 카카오의 피코마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서 만화가 굉장히 강점인 일본에서 네. 일본 만화 앱 순위에서 계속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대단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산업이 바로 웹툰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한국 웹툰의 글로벌 입지에 대해서 살짝 설명해 주신 것 같은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네. 네, 한국의 웹툰의 인기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한국의 웹툰의 네. 인기요. 일단은 그냥 국내 상황들만 네. 놓고 봤을 때 예전에는 제가 이제 버스를 타거나 전철을 타거나 아니면은 그 카페에서 사람을 기다릴 네. 때 그 웹툰을 보는 사람을 좀 네. 적극적으로 찾아야 됐어요. 아, 네. 예, 그리고 또 웹툰을 보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반갑고 네. 고맙고. 근데 최근에는 뭐 버스나 전철이나 카페, 네, 네. 그 외의 곳에서 웹툰을 심심치 않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니까요. 그만큼 많이 깊게 들어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도 지금 지하철 안에서도 웹툰 보시는 분이 현저하게 많아질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지금 웹툰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해외 시장도 계속해서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가장 높은 성장이 기대되는 해외 시장 어디라고 판단하십니까? 물론 네. 이제 요거는 그 바라보고 분석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시각차는 있을 있겠죠. 수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굉장히 크게 체감하고 있는 건 일단 첫 번째로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좀 만화가 강세이지 않나? 이 만화가 강세인 일본에서 웹툰이 과연 그 시장 진입이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을까, 효과가 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일본은 기본적으로는 이 만화라는 컨텐츠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고요. 네. 또 그런 부분에서 컨텐츠에 대한 유료 네. 소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만화에 대한 관심을 웹툰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면 굉장히 크고 적극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카카오 피코마가 네. 2020년부터 23년까지 계속 일본 만화 웹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놓고 봤을 네. 때에는 전환율은 곧 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보고 있고요. 사실 일본에서의 웹툰 소비자는 현재로서는 그 여성층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성층은 여전히 소년 만화에 좀 더 집중하고 네. 있는데요. 최근 일본에서 직접 제작한 신열의 구세주 같은 경우에는 월간 11억 정도의 매출을 내면서 그 남성 소비자들도 웹툰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현상이 곧 적극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네이버 웹툰이 활약하고 있는 미국도 네. 당연히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 그 젊은 층의 모바일 사용률이 굉장히 높은 동남아시아라든지 14억 인구의 큰 시장을 갖고 있고 디지털 전환율이 굉장히 빠른 인도라든지요. 아니면 자국 컨텐츠가 조금 부족해서 네. 저희 웹툰으로 조금 보충해주고 보완해줄 수 있는 브라질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컨텐츠에 대한 육성 정책이나 투자가 굉장히 일어나고 있는 그리고 청소년층에서의 컨텐츠 소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중동 시장도 저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좀 중장기적으로 보고 좀 국가적으로 좀 장려하고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K컬처 수출의 하나로 웹툰도 좀 주목을 해야겠고요. 웹툰이 국내 시장에서는 뭐 거의 포화 상태라고 하던데 경쟁이 치열해서 지금 수익률도 낮아지고 있다고 하고 수익성은 지금 어느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까? 뭐 일단 뭐 요즘 제가 제일 네. 들었을 때 외부에서 들었을 때 좀 속상한 얘기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긴 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로 떨어졌냐라고 물어보시면
그 과거 어떤 작품이 순위권 안에 들었을 때 네. 동일 순위권 안에 진입했을 때의 수익이 3분의 1 정도 수준으로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이게 이제 포화 상태로 볼 것이냐 아니면 좀 또 풀어낼 수 있는 어떤 방법의 여지가 있느냐에 대한 네. 부분들은 좀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어쨌든 웹툰 수익은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시장 규모와 무관하게 이렇게 수익성이 낮아지면 기업에는 좀 타격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국내 주요 웹툰 플랫폼 수익성 향상을 위해서 지금 어떤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까? 우선 네이버는 좀 본 무대인 미국에 좀 집중을 하고 네. 있고요. 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일본으로 좀 집중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어쨌든 국내 플랫폼 이외에도 이제 해외에서 운영하고 있는 플랫폼을 통해서 해외 독자들을 통한 수익성이 좀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 이제 또 수익성뿐만 아니라 해당 IP들을 좀 글로벌화할 수 있는 브랜드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여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는 하나의 작품만으로 연재를 위한 하나의 작품 그리고 그 연재를 통한 수익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IP 유니버스 개념을 도입해서 이 좀 더 IP를 이용한 다각적인 수익 방법, 네. 수익 창출화를 도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이버 웹툰은 지금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 카카오는 일본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는데 웹툰 산업을 보고 파인애플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분석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파인애플 현상은 어떤 것이고 왜 해소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까? 파인애플 현상은 사실 지금 이제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말씀 네네. 주신 것처럼. 근데 사실은 이 웹툰 산업이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 파인애플 현상이 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던 건데요. 네. 예, 파인애플 하면은 다들 뭐 이렇게 열대 과일을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네. 여기서 얘기되는 파인애플이라는 건 우리가 보통 맛있게 먹는 사과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사과인데 네. 중앙 부분이 굉장히 많이 깎여 있는, 파여 있는 사과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면은 이 사과가 윗부분과 아랫부분만 남고 중간은 이제 기둥 부분만 남는 네. 형태가 될 거잖아요. 네. 이러한 현상이 지금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조금 그 승자 독식 구조라든지 좀 과잉 경쟁으로 인해서 조금 그 잘 되는 작품 특정 탑 IP들은 위로 몰려 있고 또 조금 수익성이 좀 모자란 좀 이익 발생률이 좀 저조한 작품들은 아래로 몰려 있는 그런 현상일 수도 있고요. 작가로 치면은 스타 작가들은 또 위쪽에 있는데 네. 이제 막 내가 진입하고 싶어하는 좀 하위권의 작가들은 또 아래쪽에 많이 몰려 있죠. 마찬가지로 기업도 그렇습니다. 조금 그 대형 IP를 갖고 있는 그런 제작사들이 위쪽을 차지하고 있다면 뭔가 아직은 불안정한 느낌의 중소 제작사들이 하위권을 조금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중간 지점이 굉장히 취약한 그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형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결국은 취약한 기둥 부분이 부러지는 파인애플 데미지까지 갈 수 있다. 그래서 물론 바라지 않던 파인애플 현상이 지금 유지되고 있는 발생된 건 좀 가슴 아픈데 데미지까지 가지 않도록 해야겠죠. 그리고 요 파인애플을 저희가 좀 약간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는데 이 파인애플을 우리가 파인애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내 시장이 포화 상태인 것처럼 도달해 있긴 하지만 이게 정말 해결 가능성이 없는 상황인지는 고려해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린 건 여전히 파인애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직 뭐 웹툰 산업이 초년기 상태에 있고 더 커갈 여지가 많다라는 점도 짚어주셨고요. 웹툰 산업이 어쨌든 커가면서 승자 독식 구조, 양극화가 좀 심화되고 있다는 점도 짚어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내수 시장 활력을 위해서 웹툰의 플랫폼, 외부 확장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좀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 웹툰을 노출하거나 웹툰에 대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어떤 경로를 이 웹툰 플랫폼 안쪽에서만 찾을 게 아니라 네. 웹툰 플랫폼 바깥으로 끄집어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웹툰은 연재를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컨텐츠다 보니까 이제 웹툰 안에서 이제 연재 효과만 좀 끌어올리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하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홍보나 마케팅도 프로모션이나 이벤트도 플랫폼 안에서만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이미 웹툰 플랫폼 안으로 들어와 있거나 가입을 해서 열람을 하고 있다라는 건 난 웹툰을 볼 거야라는 목적을 갖고 들어와 있는 상태잖아요. 네. 물론 이런 분들에게도 좋은 정보를 주고 계속해서 이제 좋은 혜택과 마케팅을 통해서 전략을 써야겠지만 아직 웹툰 플랫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웹툰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받지 못했거나 네. 그 주변에서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웹툰 플랫폼 안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랬을 때는 이제 OTT나 어떤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획 프로그램이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서 공급하고 그다음에 웹툰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면 전시라든지 팝업 스토어라든지 체험형 그런 컨텐츠를 통해서 웹툰에 대한 정보들을 네. 계속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 외에도 웹툰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서의 라이센싱에 대한 어떤 다각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저는 이제 웹툰을 그 목적은 이제 연재에 있겠죠. 네. 어쨌든지 주 활동 범위를 플랫폼 바깥에서 외부에서 좀 찾아줘야 된다,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웹툰을 보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보시겠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시장을 모르시는 분들이 또 유입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외부로 좀 강화시켜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파인애플 현상도 언급해 주시고 파인애플이 되기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 이 웹툰 게임 업계가 재정비 노력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일단은 어쨌든 웹툰이라는 산업 자체가 이 창작자들을 근간으로 하고 좋은 그렇죠. 작품들을 근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창작자 보호나 육성 정책들이 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창작자들이 조금 더 그 안정적인 환경 안에서 웹툰을 창작하고 또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 네. 예, 그런 복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 전략도 좀 같이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의 이런 어떤 건강한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려나 지원할 수 있는 어떤 정책들을 조금 병행해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플랫폼과의 균형을 위해서 이 정보에 대한 어떤 비대칭에 대한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준다든지 노출이나 어떤 이제 계약 방식에 대해서도 그다음에 정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형태로 제시가 돼서 좀 창작자나 중소기업들이 좀 본인에게 최적화된 형태들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도 같이 제시가 된다면 수익에 대한 부분들도 일정 부분 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근에는 또 AI가 뭐 그림을 그려주기도 하고 뭐 스토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창작자들 좀 위협하고 있다라고도 봐야겠는데요. AI 서비스가 AI 시대의 뭐 창작자들의 새로운 역할 그리고 정체성은 뭐라고 보십니까?
솔직히 그 AI 초반에는 그 전화 오는 게 무서웠어요, 제가. 네. 왜냐하면 이제 AI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네네. 인터뷰가 이제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때 네.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솔직히 얘기하면 뭐 찬성한다, 반대한다의 개념으로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시대는 계속 변하고 있고 네. 흐르고 있고 네. AI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거부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급변하는 이제 AI 속에서 기본적으로 창작자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금 건강한 창작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네, 지금 AI 시대 안에서 창작자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좀 돌파구가 필요해 보이는데 AI 기술을 활용해서 더 확장해가는 방법도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그 AI 그 환경 속에서 이제 창작자의 어떤 그 이제 모습이요. 네. 모습이라고 한다면 네. 일단 AI라는 기술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그 기술에 대한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되 그 안에서 인간 중심의 어떤 사상이나 창작자의 철학 등을 놓치지 않고 네. 예, 꾸준히 이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신의 어떤 창작력을 증폭시켜 주는 것이 제일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웹툰에는 좀 노동 집약적인 그 공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색상 채색이라든지 네. 아니면 기획에서의 어떤 컨셉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가거나 이 세계관을 정리해가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이 그 노동 시간이 좀 그 소요된다든지 네.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AI를 활용하면 단순 반복 업무라든지 그런 좀 그 공정 자체는 단순하지만 에너지 소모나 시간이 많이 쓰이는 것들을 좀 해소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에서 저희가 보존되는 시간과 에너지를 창작을 할 수 있는 어떤 여지로서 창작을 좀 더 창작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로 취한할 수 있는 방법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면 AI에 대한 어떤 창작 방식들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네요. 네. 생각해 봅니다. 네, 이 정체성과 철학은 유지를 하면서 AI를 받아들여서 잘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도 짚어주셨고요. 최근 웹툰 시장의 트렌드 중 하나로 또 영상화가 있다고 하던데요. 웹툰 플랫폼들이 자사 IP를 통해서 영상화에 좀 주력을 하고 있다. IP 마케팅의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가 그 웹툰을 가지고 가장 좀 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거나 좀 그 장점으로 꼽는 것은 거의 모든 컨텐츠의 원천 소스가 되어주고 있다. 네. 즉 다른 산업들, 유관 컨텐츠 산업들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성장 촉진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웹툰 IP를 이용해서 그 영상화 전략을 사용하는 것은 단순하게 어떤 팬덤들을 이렇게 활용하거나 팬덤만을 증폭시킨다는 개념보다는 네. 그 IP를 이용한 가치 사슬을 통해서 브랜드화, 글로벌화, 상품화를 할 수 있는 굉장히 네. 좋은 전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요 웹툰 산업 전반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서범강 한국웹툰산업협회 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